재혼실격 17회입니다. 한편 방 안에서는 갑자기 소영이 무릎을 꿇고 침대 아래 손을 넣더니 봉투를 하나 꺼내들며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그때 한 약속 알지? 소영은 정도 씨가 아래층에서 자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서 2층에서 하는 말은 당연히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도가 들으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언제나 소리를 낮춰 말했다. 고마워. 소영이 S씨에게 돈을 건네는데 경선이가 먼저 재빨리 알아듣고 고맙다며 눈을 찡긋했다. S씨도 고맙다고 말하며 고개를 넙죽했다. S는 봉투를 받으며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S는 봉투를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경선의 백에 넣어두라고 했다. 중매 잘 서면 원래 이런 거예요. 미안해하지 마요. 다만 정도 씨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비밀 같은 건 잘 지켜줘야 해요. 특히 우리 아들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소영 씨 아들 이야기는 모르는데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S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경선을 바라봤다. 아니, 소영이 아들이 아동 성 땡땡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거든. 경선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S는 기겁했다. 목구멍에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튕기듯 비어져 나갔다. 돈봉투가 자기 손에 있다면 던져주고 나가고 싶었다. 마치 자기가 미성년자 성 땡땡하는 사람을 빨리 하라며 도와주며 망을 봐주는 꼴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동 성 땡땡이라는 말을 듣자 네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정도 씨가 알면 얼마나 자신을 탓하겠는가. 지금 S의 심경은 나올 수 없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죄 조직에 스며들어 빠져나갈 수도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그런데 이미 경선이가 돈을 받아 백 속에 넣어놓은 것을 다시 꺼내라고 하기도 이상했다. 아니 S조차도 돈 앞에서 갈등했다. 그 돈이 당장 필요했다. 차는 도로를 달리다 언제 멈출지 몰랐다. 시동도 덜덜거리다 그냥 꺼질 때도 있었다. 몇 번을 시도해야 간신히 연결되곤 했다. 올여름엔 에어컨도 고장나 땀을 뻘뻘 흘렸었다. 당장 차는 필요했다. 경선이 이어 말했다. 자기야, 소영이 아들은 나오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한대. 베트남에서 미장원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경선과 소영의 눈빛이 간절했다. 알겠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아무튼 전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교도소 안에서 교화되고 있겠지요? 복역을 마치고 나올 때면 새 사람이 되어 나오겠지요. 그럼요. 제가 가끔 면회 가면 자기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며 크게 반성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알려봤자 괜히 긁어 부스럼이겠지요. 그러나 S는 여기서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소영의 아들은 아동 성땡땡 상습범이었다. 그것도 뉴스에 크게 나왔던 어린아이를 성땡땡 후 잔혹하게 죽인 바로 그놈이었다. 경선은 두툼한 5만 원권 현찰이 두둑이 든 백을 어루만지며 다른 이야기는 들려오지도 않았다. 3천만 원을 넣었을까 4천만 원을 넣었을까 다만 그것이 궁금했다. 정도는 문 밖에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S씨와 경선씨가 고맙다고 하는 말만 간신히 알아들었다. 그렇다고 손님들 얘기하는데 인기척도 없이 갑자기 문을 열기는 좀 그럴 것 같아 소리 없이 뒷걸음을 했다. 그리고 계단 아래에서부터 다시 처음 올라온 것처럼 발걸음을 쿵쿵 소리내며 걸어가 방문을 노크했다. 어머, 당신 벌써 자고 일어난 거예요? 소영은 깜짝 놀라며 정도를 바라봤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벌써 아침이야. 세 명의 표정이 한결같이 뭔가 정도가 알면 안 되는 큰 비밀 이야기를 하다 들킨 사람들처럼 허둥대는 모습이었다. 마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주인에게 들켜 놀라는 표정 같았다. 어머 그러네요. 오랜만에 놀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흐른 줄 몰랐어요. 경선이 허둥대며 말했다. 다들 체력들도 좋아요. 어떻게 이 나이에 밤을 새워 놀 수 있어요?
정도가 셋을 번갈아 쳐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지만 정도의 입술은 살짝 떨고 있었다. S는 덜덜거리는 차로 돌아가면서 경선을 나무랐다. 아니, 소영씨 아들이 아동 성 땡땡범이면 이거 너무 큰일인데? 어떻게 그런 아들을 둔 여자인 줄 알면서 여태 나한테 입도 뻥끗 안 한 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내가 처음부터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정도 씨가 그렇게 빨리 소영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같이 살 줄도 몰랐고, 그리고 이렇게 집도 빨리 소영이 앞으로 명의를 해줄지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이거 나중에 큰일 없이 순탄하게 넘어가야 할 텐데 왠지 불안해 죽겠네. 처음에 자기가 정도라는 남자가 요즘 남자 같지 않게 저도 못 먹는다는 말이 하도 웃겨서 장난으로 달고 다른 소영을 갖다 붙여본 것 뿐이었어. 그런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자기가 불안해하니까 나도 불안해 죽겠어. 제발 나보고 뭐라고 하지 좀 마. 휴, 뭐 큰일이 없겠지. 교도소에서 나온다 해도 교도소까지 다녀온 사람이 설마 다시 재범을 저지르게야 하겠어? 그럼 교도소 안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잖아. 정신과 전문 상담사가 무료 상담도 해주고 종교계나 음악치료사, 예술치료사들이 수시로 봉사하니까 아마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되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교화시켜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겠지. 형이 10년인가 그 이상인가 그랬댔어. 그래, 너무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말자. 이미 이렇게 됐으니 소영씨 아들이 출소하면 좀 착하게 살길 바라야지. 그래,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거니까 우리라도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자. 정도씨 같이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말이야. 그래야지. 참, 봉투 얼만가 봐봐. 경선은 봉투를 열어 돈뭉치를 꺼냈다. 5만원권 100매짜리 6개였다. 3천만 원이야. 아유,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S는 직접 현금 다발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당황했다. 경선은 돈을 받기 전에는 돈을 받으면 당장 S씨 차를 바꿔 새 차로 드라이브를 할 생각으로 다른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막상 현금 다발이 손에 쥐어지자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다. 이 돈으로 차를 산다는 건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같이 노력했는데 S만 차를 사면 자기는 그동안 헛고생만 한 게 아닌가. S가 법적으로 남편도 아니고 그냥 섹스 파트너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둘이 헤어지면 그저 남인 것이다. 이 돈 어떡하지? 경선은 S가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그렇게 말해보았다. 글쎄, 소영씨가 차 사라고 하지 않았어? S는 경선이 차를 사는 거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기색을 금방 눈치챘다. 그야 명목상 그런 거고 난 그럼 뭐야? 우리가 같이 타고 다니는 거지. 말도 안 돼. 자기야, 우리가 막말로 언제까지 만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뭐냐고.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나? 그런 말을 하는 자기가 이상하다. 역시 돈봉투를 쥐고 있는 경선이 차를 사는데 아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S도 순간 기분이 언짢아졌다. 아니, 현실은 현실이니까 나랑 반씩 나누자. 반씩? 난 차를 사려고 다 알아봤었는데 자기가 내 차 경운기 같다고 하도 투덜대서 소영씨가 정말 차를 살 돈을 준다면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차를 사는 건 자기가 보태서 사든 자기 마누라 돈을 보태든지 알아서 하시고. 경선은 5만원권 세 뭉치를 운전하는 S의 옆에 소리나게 탁 놓았다. 나머지 세 뭉치는 자기 백속으로 도로 넣었다. 그러고 나서 경선은 가만히 있자니 S에게 건넨 그 세 뭉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그 돈을 눈짓으로 바라봤다. 자기 친구가 준 돈을 S와 나누는 게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영이 차를 사준다고 할 때는 전혀 이런 마음이 들지 몰랐었다. 그러나 현찰이 눈앞에 있자 다른 마음이 금방 들어와 버린 것이다. 소영은 한동안 집 때문에 정신없어 찾아가지 못했던 아들을 만나러 갔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날씨가 비교적 좋았었는데
교도소가 가까워지면서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다. 아들 면회를 처음 온 것도 아닌데 이곳은 올 때마다 마음이 스산했다. 아직도 두렵고 낯설고 잘 적응되지 않았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답답했다. 숨을 깊게 내쉬었더니 차 안의 공기가 탁한 것 같았다. 차 창문을 연 채 찬바람을 맞으며 교도소에 다다랐다. 신호대기에 걸려 잠깐 멈춘 틈을 타 고개를 살짝 내밀어 비스듬히 왼쪽으로 돌리고 하늘을 봤다. 곧 눈이 쏟아지려는지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교도소 담벼락의 회색빛과 눈이 내리려는 하늘의 찌뿌둥한 회색빛은 경계를 흐릿하게 했다. 소영은 근시 아니라 멀리 보이는 것은 언제나 선이 흐릿했다. 경계의 모호함, 늘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답답함, 그런 세상을 오래도록 살았다. 소영은 언제부터 눈이 나빠졌더라 생각했다. 아마 고등학교 때 강간을 당한 후 갑자기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였던 것 같았다. 그러나 안경 맞출 돈이 없어서 쓰지 못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고부터는 공부에 별 흥미를 갖지 못했다. 사실 시력이 떨어져 안 보이는 것보다 순결하지 않은 몸으로 공부한들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란 자포자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도 같았다.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도 안경을 쓰지 않은 이유는 학창 시절 때와는 다른 이유였다. 여자는 안경을 쓰면 이미 50점 감점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눈이 나빠도 잘 보이는 척하며 그렇게 산 세월이 오래됐다. 소영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선명하지 않았다. 첫 번째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이 아동성 땡땡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소영은 세상이 흔들렸다. 그때부터 멀리 있는 사물의 경계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물체가 흔들려서 어지럽기까지 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어지러웠다. 그래서 춤을 추게 되었고 차라리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보이는 세상은 어찌 된 게 오히려 똑바로 보였다. 소영은 제천군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골목에서 동네 아저씨에게 강간당했다. 그 시절엔 시골 마을에 가로등도 없었다. 골목은 그야말로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부모님은 먹고 살기 바빠 소영의 억울함을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그 짓을 당한 후 세상의 남자들이 어둠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다가왔다. 그건 그것으로 인해 찢어진 아래의 통증보다 무서운 공포였다. 어린 소영은 누군가에게 상담할 용기도 내지 못했고 혼자 겁에 질려 살았다. 그런데 한번 그런 일이 있은 후 어찌된 영문인지 또 다른 동네 아저씨가 할 말이 있다며 불러냈다. 그리곤 아저씨들은 돌아가면서 수시로 소영을 불러냈다. 마을은 20호 정도 있었다. 그 아저씨들은 소영의 순결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서로 다 알고 있었다. 돌아가며 소영을 겁주며 겁탈했다. 아저씨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너 저 윗집 이 씨한테 당했다며? 내가 소문내면 넌 학교도 못 다니는 거 알지? 소영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공포에 짓눌려 인형처럼 찍소리 못하고 고개만 끄덕여야 했다.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그 장로님은 소영을 겁탈 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저에게 이런 흠없는 완벽한 어린 양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당신의 품으로 돌아간다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소영은 고등학교 2학년의 몸이었지만 키가 워낙 컸고 성숙해서 이미 성인처럼 가슴도 충분히 발달해 있었다. 몸매가 시골 다른 친구들에 비해 유난히 예뻤다. 주변에서는 미스 코리아 감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아저씨 말만 잘 들으면 아저씨가 용돈도 주고 할 테니 이제부터 아저씨하고 친하게 지내자. 용돈을 준다며 큰 선심을 쓰듯 아저씨가 내민 돈은 5,000원이었다. 그나마 다른 아저씨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아저씨들이 하는 대로 반항 한번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당했다.
그 짓을 당한 건 억울한 일이지만 그걸 당했다는 걸 학교에서 알게 되면 그 시절은 퇴학감이었다. 그 시절은 요즘처럼 미투 운동도 없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영은 그런 곳을 알지 못했다. 경찰에 간다는 것도 무서웠다. 아니 경찰서 자체가 동네에 없었다. 소영은 피해자였지만 부모님이나 친구나 선생님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죄책감은 온몸으로 느꼈다. 순결하지 않으니 결혼도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시절은 순결하지 않은 여자는 죄인 취급을 받았다. 빼앗은 자가 아니라 뺏긴 자가 죄인이었다. 죄인이 무슨 결혼을 할 수 있겠나.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다. 나중엔 무서운 아저씨들에게 벗어났어도 소영이의 가슴은 언제나 짓눌려 있었다. 자신은 이제 평범한 친구들과는 다른 몸을 가졌다. 전혀 막이 없어졌다는 것을 온 동네 아저씨들이 다 알고 있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힘에 눌려 무자비하게 당했는데 어찌 된 것이 피의자는 휘파람을 불며 다녔고 소영은 반대로 그들을 보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죄의식을 느껴야 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그 짓을 당했다는 소문을 내지 않는 그 아저씨들이 고맙기까지 했다. 소영은 그들이 언제 또 찾아와 노크할지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와 싸워야 했다. 동네 아저씨들이 수시로 찾았다. 어느 날부터는 이젠 아저씨들이 아닌 동네 오빠들에게까지 불려다녔다.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계속 비밀을 지켜준다는 사람들의 요구를 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소영을 범한 집도 꽤 있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고3 때 임신이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복대를 꽉 졸라매며 간신히 졸업은 할 수 있었다. 가임기간 즈음에 만난 동네 오빠에게 임신되었다는 말을 꺼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야 웃기고 땡땡하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너 온 동네 땡땡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내 새끼라는 증거 있냐? 이게 어디다 대고 협박하고 땡땡이야? 소영은 임신한 몸으로 무자비한 발길질에 나뒹굴었다. 그러다 배가 심하게 아프더니 가랑이 사이로 뜨끈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하혈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도망갔다. 한 마을에 살던 친하게 지내던 친구네가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며칠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네 집이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 눈치가 보였다. 시골집에서는 친구 집에서 서로 잠을 자는 게 임의로웠는데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며칠을 다녀봐도 직장을 어떻게 구할지 막막했다. 고단하고 배고팠다. 그러나 시골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친구네 집에도 대학생 오빠가 있었다. 어느 날부터 자꾸만 소영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하루는 소영이 혼자 집에 있는 날 그 오빠가 쳐들어와서 강제로 겁탈했다. 너 오늘 일 비밀인 거 알지? 안 그러면 쫓겨날 줄 알아? 친구 오빠는 한번 그렇게 되고부터는 아예 밖으로 불러내서 하기도 했다. 오빠가 자기 친구네 집에 가자며 강제로 데리고 가더니 오빠와 그 친구가 같이 있는 데서 한 방에서 그 짓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더니 그 오빠의 친구의 친구도 한번 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다. 친구 오빠가 거들었다. 야, 어차피 다른 것도 아니잖아. 소영이 보기에 세상엔 남자는 없고 온통 걔만 있었다. 소영은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할 수 없이 오빠 친구에게도 몸을 허락했다. 거리를 터덜터덜 배회하다 지물포 가게 앞에 여종업원 구함이라고 쓰여 있어 들어갔다. 우선 당장 돈을 벌어야 했다. 저 혹시 이곳에서 여종업원 구하시나요? 지물포 사장은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 그래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네 혹시 아직 구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해볼게요. 그래 당장 오늘부터 해도 된다. 어떤 일을 하면 되지요? 간단해. 손님이 오면 필요한 만큼 팔고 얼마나 팔았는지 판매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날 판 거랑 현금이랑 맞추면 되는 간단한 일이야. 미터당 단가는 다 붙어 있으니까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출장 나가지 않을 땐 항상 같이 있을 테니 처음에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하면 돼. 금방 익힐 거야. 그 정도 일이라면 제가 해볼게요. 그런데 혹시 한 달 월급을 선불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네가 누군 줄 알고 선불을 주냐? 어린 것이 돈이 왜 그렇게 급한데? 이유나 들어보자. 제가 집이 시골인데 일을 하려면 방을 얻어야 해서요. 그래? 지물포 사장은 집을 얻어야 한다는 말에 혀를 내둘러 입술을 적시며 아까보다 더 눈이 빛났다. 그래도 일단 일을 하면서 사람을 봐가며 조금 일찍 줄 수는 있어도 오늘 당장은 안 돼. 그리고 이력서 가지고 왔어? 네, 여기요. 알았다. 지금부터 일해. 일하는 거 봐서 선불이 가능할지 내가 지켜보마. 사장님은 며칠 후 미리 봉급을 줄 테니 안채로 들어오라고 했다. 사장님은 웬일로 다른 날보다 가게 셔터를 일찍 내렸다. 소영은 월급을 선불을 준다는 말에 지긋지긋한 친구 오빠에게서 벗어나게 생겼구나 좋아했다. 지물포는 장사하는 건물 뒤로 사장님이 살림을 사는 안채가 있었다. 봉급을 미리 준다고 말한 오늘은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날이었다. 그래도 사장님이 여직원을 어떻게 하랴 싶었다. 거기다 가게가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 붙어 있지 않은가. 자, 여기 봉급이다. 감사합니다. 소영은 사장님이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 딸 같은 애가 사정이 딱한 것 같아. 한 달 봉급을 미리 주는 거야. 오늘 마누라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내가 한잔할 동안 옆에 있어 줄 수 있지? 네? 네. 갑자기 술을 한잔하는 동안 옆에만 앉아 있어주면 된다니 조금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한 달 봉급을 미리 주신 사장님이 고마워 그까짓 거 옆에서 앉아 있어주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장님은 무슨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으며 소영이 앞으로 스티커를 내밀었다. 중국집 스티커였다. 웅비성이라는 글씨가 크게 씌어 있었다. 그리고 자잘한 글씨로 메뉴들이 있었다. 그러나 소영은 중국 음식이라곤 자장면뿐이 먹어본 적이 없어 메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장면을 먹겠다고 했다. 왜? 더 맛있는 거 시키지? 아니에요. 전 짜장면이면 돼요. 그래? 사장님은 자장면 하나에 양장피 하나를 시키면서 빼가를 주문했다. 소영은 빼갈이 술인지 배달이 오고 나서야 처음 알았다. 그런데 사장님은 혼자 마시니 맛이 안 난다고 같이 마시자며 잔을 권했다. 소영은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못 마신다고 했지만 한 잔 정도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마시라고 권했다. 그러나 입만 대고 마시지는 않았다. 입에 가까이 대자 팍 쏘는 게 입술이 타들어갈 것 같아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런 독한 독약 같은 걸 마실 수 있는지 꼴깍꼴깍 잘도 마시는 사장님이 이상해 보였다. 한참이 지나 사장님의 눈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소영에게 막대기처럼 앉아있지만 말고 술 좀 따라보라고 했다. 술을 따라보지 않아서 어떻게 따르는지 잘 몰라요. 그걸 왜 못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사장님은 소영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억지로 술을 따르게 했다. 몇 잔을 다시 따르라고 했다. 사장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너무 늦으면 친구네 집에 들어가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오늘은 여기서 나랑 같이 자면 되지. 사장은 소영을 옆으로 바짝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술 냄새, 기름진 냄새, 생양파 냄새, 담배 냄새가 나서 소영은 먹었던 짜장면이 속에서 올라오려고 했다. 안 돼요. 저 이만 들어가 봐야 해요. 소영은 옷 매무새를 잡으며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자라니까. 사장은 쫓아나가는 소영의 팔을 잡아 몸을 돌렸다. 오늘 마누라도 없는데 적적해서 말이야. 딸 같아서 그래. 그냥 여기서 자라고. 소영이 안 된다며 도로 몸을 돌려 나가려 하자 사장은 억센 팔로 소영을 번쩍 들더니 침대로 내던지다시피 소영을 눕혔다. 그리고 강제로 옷을 벗겼다. 사람이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지. 내가 너를 믿고 미리 봉급도 챙겨주는데 넌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이 이러시면 저 내일부터 여기 못 나와요.
소영은 울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버텼다.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백도 사줄 테니 아빠같이 생각하고 말 잘 들어. 서울에서 의지할 사람도 없다며? 소영은 앞자락에 해벌어진 블라우스 단추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동안 인자했던 사장님의 원래 모습은 어디 가고 소영의 고향 마을 아저씨처럼 소영의 옷을 마구 벗겼다. 소영의 힘으로 사장을 막아내기란 힘이 역부족이었다. 뭐 처녀도 아니고만 달고 다른 년이 얌전을 빼고 순진한 척은?